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일반 물리학 기초의 첫 번째 시간이죠. 예, 서론부터 1장 서론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측정에 관한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단위다, 표준이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차에 관한 얘기는 일단 기초반이기 때문에 오차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학 얘기를 잠깐 곁들여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길이, 질량, 시간의 표준이다 하는 건데, 물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뭔가 관찰하고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측정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측정 대상이 되는 것들을 물리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물리량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성질을 갖는 물리량을 기본 물리량이라고 해서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시간, 세 가지 물리량을 기본 물리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물리량들은 이런 기본 물리량의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도되는 물리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 물리량은 이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표준 단위계라고 해서 어떤 단위계를 정해서 단위계에서 요 세 개 말고 더 추가로 기본이 되는 물리량들을 정하긴 정하는데, 일단은 우리 이 수업 시간에는 요 기본 물리량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리량이 되겠고요.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알죠. 길이에 관해서, 질량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근데 이제 이러한 물리량들을 측정을 했다 했을 때 측정된 결과를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단위를 이용해서 측정된 결과를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측정된 것에 값이 있을 거고 크기가 있죠. 크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측정한 값이 어떤 물리량을 표시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측정값에 이름을 갖다 단위를 이용해서 붙이자 하는 것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단위는 뭐냐, 질량의 단위는 뭐냐, 시간의 단위는 뭐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2.0이라는 값을 측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2.0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단위가 붙어야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양을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듯이 미터다 그러면 이거는 길이가 2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갖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 미터다, 그러면은 2.0 미터와 3.0 미터는 같은 길인데 크기가 다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2.0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요거는 미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이니까 길이가 아닌 다른 물리량이구나, 질량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라는 것으로 측정값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방법이 단위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단위가 정해졌으면 크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표준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표준은 단위계에 따라서 이 표준을 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표준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주어진 단위에 대해서 1.0의 값을 정의하는 방법, 그것에 해당하는 양을 표준이다, 그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교과서 내에서도 단위계를 사람들이 모여서 표준으로 정한 단위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표준 단위계 또는 국제 단위계, 약자로 SI. 그래서 국제 단위계라는 표현도 쓰고요. 국제 단위계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미터계라는 표현도 써요. 미터계. 다 이제 표준 단위계를 얘기하는 건데, 표준 단위계에서 단위 이름을 정하고 그 단위에 해당하는 표준값을 다 정해 놨어요. 그게 이제 기본 물리량에 대해서 표준량을 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먼저 길이는 미터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기호는 m, 그 다음에 질량 킬로그램. 바뀌었네요. 여기 내용이 바뀌었어요. 킬로그램이 분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얘가 아니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이 세컨, 그죠? 얘가 s, 이렇게 쓰죠. s 또는 sec까지 그렇게 해서 기호의 단위의 기호를 씁니다. 첫 시간부터 이 오타가 생겼어요. 예. 이거는 이제 단위가 잘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미터계의 단위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단위가 좀 달라요. 길이에 대해서 미터 대신에 뭐 피트다, 인치다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이나 초, 시간은 같은 걸 쓰는데 질량 같은 경우에도 그 슬러그라고 해서 약간 생소하지만 슬러그라는 단위를 써요. 무게하고 다르게 질량 단위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위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SI 단위계에서는 길이를 미터라고 했을 때 1미터가 뭐에 해당하느냐, 1kg이 뭐에 해당하느냐, 1초가 뭐에 해당하는 것을 표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봅시다. 그러면 이제 1미터는 사실은 이 표준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해진 표준이 있기 이전에는 다른 표준들이 있었는데 그 표준들을 수정하고 해서 현재 표준이 이렇게 세 가지를 표준으로 정하는데 1m의 정의는 빛이 이동한 거리를 1m로 정한다 하는 건데 이 동안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m라는 것을 빛이 진공에서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1m를 정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대기 딱 잘라놓고 이게 1m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1m가 겨울에는 줄어들고 여름엔 늘어나요. 열 받으면 늘어나고 열을 뺏기면은 줄어들고 그래서 표준으로 잡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바꾼 것이 빛을 이용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kg은 킬로그램 원기라고 해서 요게 킬로그램 원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수정 용기 안에 진공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요렇게 원통 있죠. 이렇게 작은 거 요런 원통에 백금하고 이리듐 합금을 가지고 이런 원통을 만들어 놓고 요것이 1kg이다 표준으로 하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킬로그램 원기라고 하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거시적인 영역에서는 킬로그램 원기를 쓰고 더 작은 세기로 잘라 들어가서 원자 물리로 들어갔을 때는 원자 질량에 대한 표준을 따로 정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원자 물리 쪽에서 언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1kg은 킬로그램 원기라는 것의 질량으로 우리가 정했다 표준을. 그 다음에 1초는 시간에 대해서 1초도 시간도 사실은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는 시간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죠? 그래서 하루의 길이를 시간으로 표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계절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표준은 안 되고 그래서 현재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그 복사선 빛이에요. 한마디로 그 빛이 이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 주기의 요만한 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빛이 진동수를 그러니까 주기를 이용해서 1초를 정했다. 그 정도를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표준이 정해진 물리량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해졌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물론 이 표준을 정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단위와 표준을 정해서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하자 했어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길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길이는 대략 뭐 사람의 키 정도로 하면은 한 1에서 2m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지구의 크기, 우주의 크기, 그죠? 그렇게 해서 큰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 다음에 잘라나가면 그 물질을 잘라서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원자 핵의 세계까지 잘라나가면은 작아지는 영역도 숫자가 엄청 작아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중요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릿수는 이와 같이 접두어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표현하자 하는 것이 단위계에서 SI 단위계에서 접두어를 정했어요. 근데 이 접두어는 반드시 SI 단위계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단위계에서도 쓸 수는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물리량들은 다 SI 단위계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SI 단위계에서 쓰는 접두어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만 표시한 건데 적어도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은 접두어는 암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암기를 해서 딱 봤을 때 메가다 얼마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아지는 쪽으로는 1보다 작아서 0.1, 10분의 1배다 할 때 대시, 그러니까 이름하고 기호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값을 표시하는 것, 이름, 그 다음에 기호까지. 그 다음에 100분의 1은 센티, 그죠? 센티미터, 센티미터라는 걸 알잖아요. 센티미터라고 읽잖아요. 센티미터. 이것은 알고 보니까 미터의 100분의 1이다. 그래서 1cm는 0.01m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밀리미터는 10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라고 표시를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표시를 하죠. 대략 분자들의 세기가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원자의 세기가 나노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승, 15승을 펨토라고 그러는데, 원자 핵의 크기가 대략 펨토 정도가 돼요. 1펨토미터 정도. 그래서 작아지는 영역으로 이 값들을 기억하도록 하고요. 커지는 영역으로는, 커지는 방향으로는 10배가 데카, DA예요. 같은 D인데 이거는 따로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0배, 헥토파스칼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헥토, 100배. 그 다음에 킬로, 그 다음부터는 1000배씩 증가해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정도. 사실은 이 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킬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메가, 기가, 테라도 컴퓨터 부품 같은 거 사거나 휴대폰 살 때 따지는 게 이제 그 주파 진동수들, 그럴 때 많이 이미 쓰고 있는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에서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값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SI 단위계의 접두어를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단위를 표현하는 방법,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물리의 그 어떤 대상이 되는 물질의 구조, 가장 간단하게 논할 수 있는 구조를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 당장 뭐 복잡하게 접근할 건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가령 금덩어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못 보죠. 가끔 TV에서 보죠. 금덩어리가 있다. 덩어리, 물질.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움직임을 볼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당분간 우리가 다루기에는 역학에서는 이 물질이 덩어리가 한 점처럼 움직이는 경우를 볼 거예요. 이제 입자의 운동처럼. 그런데 이제 그게 나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역학에서 다룰 건데요. 근데 이러한 금덩어리 안을 들여다보면 금덩어리를 쪼개면 분자나 원자, 그죠? 이제 금의 경우에는 원자로 다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 봤더니 원자 안에도 원자가 가장 기본적인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인 줄 알았더니 더 쪼개지더라. 그래서 쪼개보니까 그 안에는 원자핵하고 전자가 있더라. 그죠? 작은 원자핵,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시작점이 될 거고요. 그런데 원자를 더 들여다봤더니 이 원자핵을 더 봤을 때 원자핵도 하나의 알갱이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알갱이들이 있더라. 대표적인 게 양성자와 중성자. 그래서 이것을 핵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핵 내부의 핵자들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는 것이 핵물리가 돼요. 여기까지는 원자물리가 되고 원자물리, 양자물리, 그 다음에 핵물리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줄 알았더니 더 쪼개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도 더 기본인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양성자의 예를 든 건데 양성자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고요.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쿼크들하고 대응되는 쿼크들과 같은 기본 입자들을 다루는 것이 입자물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금덩어리,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일반 물리에서도 주로 금덩어리에 대응되는 범위에서 물리 공부를 할 건데요. 저 뒤로 넘어가서 현대물리로 넘어가면은 원자나 원자의 기본 입자에 관한 얘기까지를 언급을 하게 돼요.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물리 현상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쿼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쿼크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 거니까. 쿼크는 6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 아래, 맵시, 기묘, 탑, 바텀 그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갖다 붙인 거예요. 이름이 갖는 위다 아래다가 뭐 실제로 얘가 뭔가 위가 있고 얘는 뭔가 아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1, 2, 3, 4, 5, 6, 7, 그러니까 1, 2, 3, 4, 5, 6 번호 붙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붙였을 때, 전하라는 게 있어요. 입자는 입자가 되려면, 기본 입자가 되려면 전하라는 성질과 질량이라는 성질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요. 전하 중에서 양성자가 갖는 전하를 2라고 했을 때, 요 세 개는 플러스 전하이고 3분의 2만한 크기를 가져요. 전하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전하고 3분의 1만한 크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쿼크들의 조합에 의해서 양성자는 업 쿼크가 2개이고 다운이 하나가 결합이 돼서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데, 업이 2개니까 이 전하의 크기가 얼마죠? 얘가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분의 2의 2. 그 다음에 다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되죠. 그래서 요거랑 전하를 더하면 3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플러스 1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본 입자들이 좀 더 복잡한 핵자를 구성하거나 핵자에서 원자가 나오거나 원자핵이 구성이 되고 원자핵에서 원자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전하량은 항상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중성자의 경우에는 다운이 2개이고 업이 하나예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되고 업이 하나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둘 더하면 전하량이 0인 중성이다.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물질이 사실 우리가 크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가 다가 아니라 자르면 이런 기본 입자까지 우리가 알 수 있구나 하는 거고요. 기본 입자도 지금 얘를 더 쪼갤 수 있느냐? 현재까지는 모르는데 더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더 기본적인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일단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 알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서론에서 할 얘기는 차원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량을 측정을 했고 물리량의 관계를 조사해서 물리 법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물리 공식 또는 물리 법칙이 되는 건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물리적이다라는 것, 물리적인 물리량들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차원 분석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이해되는데, 차원은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수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할 때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러면은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그죠? 그 다음에 3차원은 공간이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 있다. 그 물리량의 물리적인 성질이 뭐냐라는 것을 차원으로 표시하자 하는 건데요. 그 차원을 앞에서 우리가 단위기에서 얘기했던 기본 물리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물리량이 길이, 질량,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길이의 차원을 L, 영어의 랭스에서 앞글자 L을 따서 쓰거나, 그런데 이때 각진가루를 써도 되고 그냥 정자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질량 M, 그 다음에 시간은 T,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하는 것이 차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물리량을 측정을 했는데, 다시 2.0m라는 것을 측정을 했다 했을 때 2.0m라는 측정값과 3.0m라는 측정값은 같은 값이 아니죠. 이거는 서로 다른 물리적인 대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길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y였다라고 표현을 하면 x라는 물리량과 y라는 물리량은 길이가 공통점이다 하는 거고요. 이때는 둘이 차원이 똑같은 거예요. x의 차원이나 y의 차원이나 똑같은 길이 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는 달라요. 그 다음에 2.0kg이다 라고 하면 크기는 같지만, 숫자의 크기는 같지만 단위가 다르고 물리량이 다르죠. 그죠? 요것은 질량이다. 그러면 x하고 z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차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성질만을 표현하자 할 때 차원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단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단위가 좀 더 정확하게 많은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 차원은 단위보다는
좀 두리뭉실하게 물리적인 것만. 그러니까 가령 뭐 2.0cm다. 그러면 같은 2.0이지만 센티미터하고 미터는 다른 값이죠. 그죠? 요것이 요거의 100배가 되는 건데, 근데 요것도 차원은 같은 길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 같은 차원, 값은 다르다. 그래서 단위하고 차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본 물리량으로 차원의 기본적인 그 값들을 표시를 하면, 나머지 물리량들은 그 물리 공식에서 유도되는 물리 공식 또는 단위 그런 것들하고 연계돼서 차원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뭐 가령 속도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아니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든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텐데, 일반적인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 그러면 이제 길이의 차원에서 시간의 차원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있지만은 대수적인 양으로 취급해서 거듭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길이 차원과 시간 차원으로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차원으로 표시하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원으로 표시했을 때 그러면은 이러한 차원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대상을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일단은 차원은 수학에서 말하는 대수적인 양으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이다, M이다, T다 하는 것을 대수적인 양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인데, 대수적인 양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냥 미지수 있죠?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그럴 때 X다, Y다 그런 걸로 표현한 미지수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값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냥 문자처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L이 있다, L을 2번 곱해서 L의 제곱이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길이 차원과 길이 차원이 곱해져서 길이 제곱 차원이다 하는 식으로 대수적인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령 시간의 마이너스 1승이다 하는 것, 역수 차원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분의 1이 되게 이러한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루는 문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물리량의 어떤 계산을 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중간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물리량을 찾는다 그럴 때, 더하기 빼기는 반드시 같은 물리량, 같은 차원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2kg에다가 3.0m를 더하자라고 하면 수치로 보면 얘가 5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나 이 단위가 킬로그램, 질량도 아니고 그 미터, 길이도 아니기 때문에 요 식은 어떤 단위를 쓸 수도 없고, 이거는 잘못된 식이죠. 그죠? 근데 2.0 미터에다가 3.0 센티미터를 더해라. 요거는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다르지만 차원이 같기 때문에 더하기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0에 3.0은 미터로 바꿔주면 0.03이 되면 되죠. 100분의 1. 그래서 미터로, 또는 센티미터로 바꿔주면은 203.0 센티미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도, 심지어 뭐 지금 계산은 안 하겠지만 그 피트다, 3.0 피트다 그러면 미터하고 피트하고 전혀 다른 단위계도 달라요. 하지만은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차원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른 차원끼리는 어떤 계산이 가능하냐? 더하거나 빼는 거 말고 다른 계산은 다 가능해요. 곱하기, 나누기. 그죠? 그래서 x가 길이다. 그럼 길이의 차원을 2번 곱해서 제곱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길이 차원을 시간 차원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차원이 계산이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서 다시 2m하고 3m를 더했을 때 5m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 값 자체로 봐서는 분리가 되는, 구분이 되는 물리량들인데, 얘도 차원이고요, 얘도 차원이죠. 둘을 더하면 얘도 그냥 L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의 더하기는 1 더하기 1이 그냥 1이에요. 알겠죠? 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약간 다르다, 계산이.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것이 수치적인 더하기 빼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어떤 주어진 물리공식이 있으면 그 물리공식의 양변은 차원이 같아야지만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길이 차원과 질량 차원은 서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요것을 이런 것을 응용한 것을 이제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하면 계산을 막 하는데 이 식이 다 문자로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 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중간 검산을 할 때 즉석에서 차원 분석을 하면 돼요. 양변의 차원을 바로 비교해서 같으면 적어도 맞을 확률이 있는 거고, 차원이 다르면 그거는 100%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수시로 차원 분석을 동원해서, 차원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양변의 차원이 같은지를 확인하면서 계산하면 돼요. 차원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넘버 또는 함수 있죠. 수의 관계를 표시하는 함수, 이런 것은 수학적인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숫자가 뭐가 있냐면 각도가 사실은 수예요. 수. 세타는 길이로 나눠준 거예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눠준 거. 그래서 세타의 차원, 각도의 차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과 무관하다, M과 무관하다, T와 무관하다. 그래서 그냥 1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차원 또는 지수가 0이니까 0차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인 함수다, 사인 x다 라고 하면 x가 그 어떤 값을 갖더라도 사인 값 자체는 전혀 물리적이지가 않아요. 수학이죠. 그죠? 대상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사인의 차원은 없어요.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때 요 x,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x라는 미지수도 요것이 만약에 물리적인 차원을 갖는데 사인에 의해서 차원이 없어진다 그러면 단지 수적인 그 의미에서 숫자들의 관계에서 물리적인 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차원이 없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x도 차원이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숫자, 얘도 숫자고 함수고 수학적인 대상만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차원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량들은 항상 물리적인 차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차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차원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거리, 길이의 차원, 시간의 차원. 그래서 분수로 표시해야 되고 마이너스 1승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리를 시간으로 2번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t제곱으로 나눈 거.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차원을 쓴 건데, 이 차원으로부터 물리적인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찾아보자. 속도는 요거였고 가속도가 요 놈이죠. 그죠? 그럴 때 요것을 L과 T를 각각 하나의 변수, 미지수, 문자처럼 표현을 해서 이 우변을 A, T제곱의 L로 바꿔치기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자분모에다가 t를 곱해서, 그죠? 대수적인 계산을 통해서 t제곱에 분자에다 t를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바로 가속도의 차원이었고 요거는 시간의 차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속도 차원은 차원적인 관계에서는 가속도 차원에다가 시간 차원을 한번 곱해 준 거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차원의 관계인데 실제 속도 물리량과 가속도 물리량과 시간 물리량의 관계를 일단 이렇게 써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V가 EAT다 할지라도 E는 차원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도 차원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만 가지고 어떤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관계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속도하고 가속도와의 관계에서는 이 식이 다행히 잘 맞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거리에 대해서 거리와 가속도의 관계를 찾아보자 했을 때는 거리는 길이 차원인데 길이 차원이 시간으로 곱하고 나누거나 해서 속도 차원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속도 차원이 가속도 곱하기 시간 차원이니까 얘를 대입을 해서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해서 가속도에다가 시간 제곱의 차원을 차원 관계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간단한 게 x가 a 곱하기 t제곱이다.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식은 사실은 잘못된 식이죠. 실제는 2분의 1이 더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차원만으로 정확한 어떤 물리 관계식을 찾을 수는 없어요. 앞에 숫자가 달라지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 관계식들이 차원 분석을 통해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차원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근데 차원은 따로 차원을 열심히 연습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물리 공부를 많이 하면 물리 공부를 많이 하면서 차원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면은 자연스럽게 차원이 잘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예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원운동하는 입자의 가속도를 그 입자의 속력과 원의 반지름 R로 나타내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지식을 동원을 해서 가속도의 차원은 t제곱의 L이었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차원은 t분의 L이고, 반지름은 뭘까요? 반지름의 차원은 그냥 L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속도의 차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을 속도 차원과 반지름 차원으로 우변을 바꿔치기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관계에서 반지름은 L로만 표시되는데 속도가 T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럼 요 식에서 T는 전적으로 속도하고만 관계 있죠. 그러니까 T 제곱이니까 속도가 T분의 L이다. 그러면 분모가 T제곱이니까 분자에도 L을 하나 더 곱해서 L 제곱으로 바꿔주고 L분의 1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 T분의 L은 V의 제곱이 되면 되고요. 속도 차원의 제곱이 되는 거고, L분의 1이 바로 반지름 차원의 역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원의 관계가 이렇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이 옆에 상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얼마가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행히 1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차원을 이용해서 물리량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차원도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학 기초 과정이 됐건 심화 과정이 됐건 물리는 항상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간접 경험, 연습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연습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 사람하고 적게 푼 사람은 문제 수만큼의 경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잘 안다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배우는 요 과정에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충분히 풀도록 하세요.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을 잘 적절하게 맞춰서 최대한 많이 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내용이 측정의 불확정도와 불확정도하고 유효수차.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면 스토리가 좀 있어요. 수학적으로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실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했다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중요하지 않게 뭐 미터자 가지고 길이를 쟀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측정값에 대한 어떤 신뢰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과정에서 통계적인 계산을 다 동원해 가지고 측정값이 어떤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측정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험의 기본이고, 모든 자연과학은 실험이 돼야 자연과학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에서 실현을 해줘야 돼요. 측정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요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좀 더 정확하게 듣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요 책 범위 안에서 유효숫자라는 것을 많이 쓸 건데, 유효숫자가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효숫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측정값에서 자릿수를 나타내는 그 0이 있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신뢰할 수 있는 수, 그러니까 측정값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숫자들을 유효숫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측정값을 측정했는데 16.3cm라는 측정값을 얻었다. 사실은 요 16.3cm라는 값을 얻을 때 어떻게 측정을 해요? 여러분들 그 실제로 자 갖고 어떤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 요 눈금을 읽죠. 이렇게. 근데 이 눈금하고 물체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눈금하고 눈금 사이에 걸쳐지는데 이때 가까운 쪽 눈금을 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대부분은 반올림해서 읽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반올림해서 읽은 것이 16.3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물체의 길이가 16.3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요 눈금보다는 크고 이 눈금보다는 확실히 작죠. 그죠? 그러니까 요 눈금 간격이 이 측정의 창값의 어떤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유효숫자에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표현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요 정밀도라는 게 0.05가 될 텐데 여기서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0.1로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눈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0.1 범위에서 눈금을 읽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0.2보다는 크고 0.4보다는 작은 범위가 이 측정값의 창값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16은 확실하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틀릴 수 있는 게 불확실한 정도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3이라는 숫자의 불확실한 정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럼 3을 무시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3을 통해서 2와 4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정도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로 요런 위에다 점을 찍어서 표시를 했어요. 실제는 점 안 써도 돼요. 그냥 16.3 그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유효숫자가 뭐냐? 1과 6과 3 요 세 개가 바로 유효숫자예요. 그 유효숫자가 개수가 3개다 하는 거고 자릿수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값이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거고 정밀도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값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16.30이다 라는 것을 얻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요 0이 마지막 0이 그 단순히 자릿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릿수를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0을 갖다가 더 붙여 써도 사실은 이 0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6이라는 것에다가 앞자리에다 0을 붙이면 100자리가 0이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자릿수인데 지금 3.0 했을 때 요 0은 자릿수가 아니고 유효숫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맨 마지막 눈금이 0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눈금에서 0보다 큰 눈금 사이를 읽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측정의에서는 반올림을 해요. 눈금하고 눈금 사이에서 가까운 쪽으로 반올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반올림 값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0.01이다라고 하면 그 3.0이 아니라 2.9하고 3.1 사이에 참값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숫자가 3에서 0이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정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유효숫자나 측정의 개념 없이 이 값과 이 값을 숫자로만 비교하자 그러면 똑같아요. 같은 값이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또는 측정에서 갖는 의미는 전혀 달라요. 얘는 2하고 3 사이에 굉장히 불확실한 게 큰데 요놈은 2.9, 29에서 3일 그러니까 굉장히 요거보다는 정밀하죠. 그죠? 그러한 정보를 유효숫자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이 유효숫자를 다 고려한 표현을 쓰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유효숫자를 모든 것을 다 측정을 통해서 직접 측정을 통해서 다 이것을 찾아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물을 들이붓는다.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은 제일 쉬운 게 뭐죠? 가로 A, 세로 B에서 요 길이를 각각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 길이는 0.1cm까지 갖는 정밀도로
얘는 0.01cm까지 가는 정밀도로 측정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해낸 그 면적이 얘가 0.01이니까 더 정확하게 측정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쪽에서는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값의 정밀도가 서로 다르면 뭐 한쪽만 더 정확하게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정밀한 측정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오차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밀도, 오차 그런 것들이 이제 전파가 돼요. 전파되는 과정에서 A하고 B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유효숫자를 곱하거나 나눈다고 했을 때 이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3cm라는 것이 있고 4.5cm라는 것이 있을 때 이 둘을 곱해서 넓이를 구하자. 가로 세로. 그런데 여기서는 3이 불확실한 거고요. 여기서는 5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할 때 3이 4에도 곱해주고 5에도 곱해주고 또 5도 3에도 곱해주고 6에도 곱해주고 1에도 곱해지니까 곱하면서 불확실한 정도가 다 연관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계산기에 놓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마지막에 5는 불확실한 것끼리 2번 곱해진 거라서 신뢰할 수가 없는 값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유효숫자를 정리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3개와 2개인데 여기서 유효숫자가 3개니까 여기 끊어가지고 73.4로 하자 했을 때 얘 입장에서는 이 4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하고 나눗셈을 할 때는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적은 개수 쪽으로. 그래서 유효숫자가 3개, 유효숫자가 2개니까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만 선택해서 73으로 표현하자. 이게 이제 유효숫자의 계산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빼기는 123에다가 5.35를 더하자. 그러면 그냥 더하면 이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3이 불확실하고 여기서는 5가 불확실해요. 그죠? 그럼 얘랑 더해서 120까지는 괜찮은데 3하고 5가 더해지잖아요. 5는 확실하지만 3이 불확실해요. 그럼 이 둘이 더해진 8도 불확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8부터 불확실하니까 이 밑에 것을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해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자릿수로 끊어요. 자릿수. 알겠죠? 그래서 유효숫자의 높은 자릿수에 맞춰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3, 5는 끊어버린다 하는 건데 이때 이걸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라 3이면 5보다 작으니까 반 내림. 그 다음에 만약에 6이다 그러면 5보다 크니까 반 올림. 그렇게 해서 반 올림으로 유효숫자의 개수를 맞춘다 그러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매번 유효숫자를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면 오차가 점점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매번 유효숫자를 잘라서 계산한 거하고 오차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값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뭐가 더 정확하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확하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측정에 대해서 통계, 수학적인 분석을 거쳐서 오차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지금 수업에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보통 일반 물리에서도 거기까지는 안 해요. 실험에서 따로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자릿수하고 개수만 맞추는구나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중간에 계산은 아무 부담 없이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곱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개수만, 더하기만 했다 자릿수만. 그래서 제일 나중 값에 어떤 유효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자.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책에 나오는 답이랑 내가 계산한 것이 끝자리가 다르다 했을 때 이게 내가 틀렸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효숫자 때문에 오차가 약간 생겨서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유효숫자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내가 측정하는 방법대로 남들이 측정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는 이러한 측정기구, 자가 뭐 1m자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남들은 다른 더 좋은 자를 쓸 수도 있고 더 불확실한 안 좋은 자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서로 다른 단위를 측정했을 때 단위 사이에 서로 값이 어떤 차이가 느냐 하는 것을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를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유용한 개념이 바꿈인자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냥 1이에요. 1. 2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예요. 근데 1이 되는 것이 서로 다른 단위에서
같은 크기를 갖는 것들의 이 쌍을 바꾸민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분모는 바꾸려고 하는 단위를 분모에 쓰고요. 그 다음에 바꿔서 표현하려고 하는 단위를 분자에 쓰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약분되듯이.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보는 게 낫겠죠. 자, 두 번째 예제. 자동차의 가속도가 22.0 m/s 제곱이다. 이 값을 kg per 미닛 제곱으로 바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2.0 m/s 제곱을 22.0 m/s는 그대로 놔두고요. 바꾸민자를 생각하는데 미터는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미터가 분모에 들어가게. 미터가 분모에 들어가고 킬로미터가 분자에 올라가게. 그럴 때 킬로미터가 더 크니까 얘는 1이 되면 되고 분모는 1000이 되면 되죠. 1000m 분의 1km. 이게 바꾸민자예요. 요거 1이잖아요. 1이니까 곱하든 나누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분모는 초의 제곱이죠. 초의 제곱. 얘는 없애려면 분모에 있으니까 단위가 나누기 분모에 있으니까 초의 제곱이 분자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S의 전체 제곱인데 얘를 뭐로 바꿀 거냐면 분으로 바꿀 거예요. 미닛. 그러면 분과 초의 관계는 1분이 60초가 되죠. 그죠? 그리고 제곱. 그래서 바꾸민자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니까 1의 제곱도 1이고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단위를 이제 문자처럼 약분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숫자는 뭐가 되냐면 분모가 100이 있고 1 그 다음에 분자에는 곱하기 1분의 60 제곱이 되는데 단위는 미터는 미터대로 없어지고 초의 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것이 그 미닛 분 그러니까 킬로그램 퍼 미닛 제곱이 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바꾸민자를 이용하면 단위 환산이 헷갈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안 써도 뭐 뻔하지 않느냐? 뻔해요. 그냥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한 식일 때는 바꾸민자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한 단위 변환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일단 다 연습은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어림과 크기 정도 계산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사실 정확하게 표현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크기 정도 어림이라는 이런 표현이 뭐냐 하는 것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크기 정도 어림은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근사하자 10으로 표시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이냐 100이냐 그러니까 크기가 1단이냐 10단이냐 100단이냐 우리가 10진수를 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75kg이다. 그럼 75가 더 정확하지만 대략적으로 자릿수만 보자 그러면 얘는 100 정도로 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근사인데 그러니까 근사를 좀 더 명확하게 근사하면 얘를 75를 80으로 하자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1의 자리를 잘라버리고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표현하자. 요게 좀 더 명확하지만 이러한 근사는 매번 그 근사의 어떤 기준을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냥 크기 정도를 어림해보자 그러면 10으로 하자 하는 게 숨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복잡한 뭔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다? 그럼 얘도 1이에요. 알겠죠? 2파이도 얼마예요 그러면? 2파이도 어림 잡으면 6.28 정도 되잖아요. 얘도 요거는 10이 되겠네. 6.28이면 5보다 크니까. 반올림하면 10이고, 그죠? 아니면 반올림 안 하고 그냥 1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냥 같이 1이고 그런 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림 잡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도록 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근사할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거나 교과서 내용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냥 이거 크기를 이렇게 어림 잡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물리적인 내용으로 좀 더 접근을 하면 이제 물리는 결국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수학을 동원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물의 변화, 움직임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좌표계가 중요한데 이제 좌표계는 수학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쓰는 좌표계를 물리에서 갖다 쓸 건데
그때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할게요. 원래는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좌표계도. 근데 주로 우리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 현상을 다룰 때는 2차원 정도까지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2차원, 여기서 말하는 2차원은 수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좌표축이 두 개, X축, Y축. 2차원 직각좌표계, 이 둘이 서로 직각인 것. 그렇게 되죠. 요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XY 좌표계. 그래서 P점을 표시해라. 그럼 P점은 X축에다 수선의 발 내리고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눈금을 읽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금. 걔가 X좌표고 하나, 둘, 셋, 세 눈금. 걔가 Y좌표가 되면 되죠. 그래서 순서쌍으로 5,3 해주면 이게 직각좌표계의 이 점의 좌표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점은 X와 Y. 그러면은 요게 X가 되면 되고 요 길이 X 또는 요 눈금이 X. 그 다음에 요 점이 Y, 눈금이 Y.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직각 좌표계고요. 다른 말로는 카티전 좌표계라고도 해요. 데카르트 카티전.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좌표계가 극좌표계가 있어요. 평면에서 극좌표로 나타나는 건데 극좌표는 원점을 정하고요. 요거는 이제 보조 좌표예요. 그러니까 보조로 그린 건데 그 기준선이 X축이 기준선이 되게 하고 Y축은 없어도 되지만 그냥 그려준 거예요. 그럴 때 어느 한 점을 기술할 때 아까 우리가 그 직각 좌표계를 쓰면은 요 점에 요 값이 X, 이 값이 Y 해서 X, Y로 쓰잖아요. 요거는 직각 좌표계로 쓴 거예요. 근데 요 두 좌표 말고 2차원이면 좌표가 두 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극좌표계도 평면 극좌표계는 2차원이니까 좌표가 두 개 필요한데 이때 이 쌍이 되는 값을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직선거리, 그 R을 첫 번째 좌표로 쓰고요. 두 번째 좌표는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각도, 요것을 두 번째 좌표로 쓰는 것을 극좌표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예, 그래서 R세타로만 표시될 때 극좌표인데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극좌표하고 이 직각 좌표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수학적인 걸 동원해서 점검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평면 극좌표는 나중에 원운동할 때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벡터에 관한 것도 사실 평면 극좌표하고 매우 유사하다 하는 걸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수학 중에 사실은 요 삼각함수 정도는 우리 다 배웠죠. 고등학교 때. 그죠? 그러니까 잘 알 거예요. 요거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한 얘기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 삼각비, 여기서는 삼각비인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은 R분의 S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Y가 사인이고 R분의 X 코사인이고 X분의 Y 탄젠트가 되죠. 이렇게 삼각비를 정한 거고요. 그런데 이때 이 그림은 세타가 0보다 0에서 90도 사이,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일 때 다 양수예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세타가 90도보다 크다,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게 세타예요. 이럴 때는 요 각도에 대한 삼각비는 예각삼각형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요게 X고 얘는 Y고 요게 R이 되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R은 플러스이고 Y도 플러스이고 X만 반대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X가 들어간 것들은 다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사인은 똑같이 R분의 Y 이거예요. 근데 코사인 R분의 X 요 삼각형에 대해서 R분의 X인데 X가 음수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X분의 Y 그럴 때 탄젠트도 X가 음수니까 이 값 자체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것은 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각도가 3, 4분면이 있을 때는 이런 식이 될 때는 그때는 Y도 음수고 X도 음수고 R만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 Y가 다 들어간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각도에서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때는 X는 양수고 Y가 음수가 되고 R은 양수가 돼요. 그래서 Y가 포함된 것들이 다 음수여서 R과 X로 포함되는 코사인만 양수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모두가 양수였죠. 그래서 수학책에 나오는 공식이죠. 얼싸안고 그래서 부호를 판단하면 돼요.
그 경우에 모든 경우에 그 삼각합비의 정의는 항상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삼각함수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손으로 계산하는데 사실상은 그 계산기를 써야지만 이 삼각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제 삼각비하고 관련된 예제를 볼게요. 자, 직각좌표계하고 극좌표계의 관계인데 첫 번째는 직각좌표계의 어느 한 점의 좌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다 했을 때 이 점의 극좌표계, 그러니까 극좌표계는 r과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각도가 좀 커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극좌표계, 직각좌표계에서 극좌표계를 표현하는 방법 아니면 극좌표에서 직각좌표를 표현하거나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에 x좌표, y좌표다. 그죠? 그랬을 때 요 점을 p라 그러고 x, y가 직각좌표잖아요. 그럴 때 요 그림에서 요 길이가 r이고 요 각도가 세타다. 그러면 r, 세타로 표시하는 게 극좌표죠. 그럴 때 요 그림 기준으로 x, y와 r 세타의 관계를 찾으면 돼요. 그럼 x, y를 안다? 그럼 x, y를 알 때 이 길이가 x, 이 길이가 y니까 r은 어떻게 되느냐? r은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각도를 구해라. 그럼 세타를 구하는 건데 각을 구할 때는 각도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탄젠트를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r을 모르니까 r이 포함되는 거는 사인, 코사인인데 r을 모르니까 알고 있는 x와 y만의 관계는 탄젠트다. 그래서 각도를 구해라. 그 얘기는 탄젠트를 구해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걸 구한 다음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통해서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요것이 xy를 할 때 r세타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r세타를 할 때 xy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알아요. 그때 x를 구해라. 그러면 요것하고 요 각도의 관계.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주면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그럼 x는 r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해주면 사인 세타가 r분의 y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y를 구하면 y는 r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삼각함수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지금 얘가 x고 요것이 x고 요것이 y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r과 세타를 구해라. 그럼 r은 뭐였어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니면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삼각형 그린 다음에 요거 x 요거 y니까 이 둘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도 되죠. 그래서 해보면 얼마가 돼요? 이거 계산해야 되네. 마이너스 3.50 제곱에 마이너스 2.50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워줬다 하는 거고요. 이게 계산된 결과가 있어요. 잠깐만요. 예, 4.3이 나와요. 4.30이다. 이 숫자 맞춰서 루트도 결국에는 다 곱하기 나누기 계산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개수 맞춰서 4.30. 단위가 미터니까 미터 같이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해라. 세타는 이 각도기 때문에 이 세타가 지금 세타를 탄젠 세타 자체를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넘어가는 세타는 요 각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고 부호를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이가 뭐였죠? 얼싸 탄젠트 코사인 얼싸안코니까 탄젠트가 양수가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그거는 부호를 설명한 거고 사실은 이거 몰라도 탄젠트는 커다란 각도에 대해서 이 x하고 이 y의 관계를 항상 대입하면 돼요. 항상 x분의 y다. 알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50에 마이너스 2.50이 되니까 계산을 해주면 0.714가 돼요. 그러면 탄젠트가 0.714가 나오는 각도는 사실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학적으로는 요 각도도 똑같이 나와요. 이 각도도 아니요. 요 각도가 아니네. 이 각도가 아니고 지금 요게 이제 요게 탄젠트 x분의 아이고 잘못했네요. 이 각이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다고 그려놔서 그러네. 아까 설명할 때는 요 각이었어요. 요 각. x축에 갖다 붙여야 돼요. 요 삼각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삼각비는 요 각도에 대한 삼각비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젠 세타가 0.714가 나왔다. 그러면 714가 양수가 나왔으니까 양의 값을 구하는 것이 1사분면에도 양수고 3사분면도 양수거든요. 그래서 1사분면일 때는 요각. 그죠? 요각이랑 요각이 두 가지가 다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각은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고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요 값이 되는 게 작은 각도는 1사분면 각이고 큰 값이 바로 3사분면의 각이다 해서 그림에서 1사분면이냐 3사분면을 판단해서 각도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세타가 216도가 나온대요. 계산기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216이다 하는 거죠. 216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네. 작은 각도에서는, 작은 각도면은 180을 빼면 돼요. 36도인가요? 예, 요거는 36도예요. 36도하고 큰 각도가 216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물리적인 것은 3, 4분면이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자, B번은 이번에는 극좌표가 5m하고 37도짜리를 직각좌표기로 변환해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아까 둘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요거는 그림을 그려도 돼요. 사실은 그림을 그려서 R이 5이고 각도가 37.5도다. 얘가 세타가 37.5도, 요 R이 5.00이다. 요 점에 X, Y다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됐어요? X는 R의 코사인 세타니까 5.00 곱하기 코사인의 37.0이 돼요. 그죠? 이때 코사인 37.0이 유효숫자거든요. 이게 0이 37이 아니에요. 그럼 유효숫자가 3개죠. 3개니까 코사인을 계산할 때도 코사인은 그냥 곱하기 나누기처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도 유효숫자 3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도 따로 계산 안 하고 그냥 결과만 썼네요. 결과를 계산해주면 3.99가 되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계산기 넣고 5 곱하기 코사인 37을 계산했는데 어떤 값이 나온다. 그럴 때 유효숫자가 지금 3개죠. 얘도 3개고 얘도 3개고 그러니까 개수가 3개니까 3개까지 딱 자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y는 얼마였어요? R의 사인 세타. 그래서 5.00 곱하기 사인의 37.0도가 되는데 이것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3.01m가 되죠. 당연히 그림에도 보니까 플러스가 나와서 1사분면의 각이다 하는 거죠. 1사분면의 각이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삼각함수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수학이에요. 수학이고 벡터나 힘, 그 다음에 속도, 그런 벡터적인 성질을 갖는 물리량이 이런 삼각함수로 기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삼각함수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 수학책을 동원해서라도 삼각함수를 반드시 공부를 잘 해놓도록 해야 돼요. 예, 1장은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